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준호 공감포럼 상임대표 박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정계 개편 이야기를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도구 삼아서 정계 개편을 기어이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나 외교 분야의 성과보다 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손쉽게 좀 뭔가 정치적인 분야에 업적을 쌓는다라고 하면은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주의의 아성을 좀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런 좀 평가를 좀 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 내후년 총선에서 수도권이 과연 어디 당에 손을 들어줄지가 좀 문제인데 이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가지고 최소한 수도권에서 참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놓으려는 그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갑자기 확 나왔을까요? 일단 작년 한 해 취임 초기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요. 또 독단적이거나 좀 일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어떤 태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도 많았고요. 지지율도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올 새해 뭔가 정부에서 주도권을 잡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을 것 같고요. 이 선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전국 전환용 카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 타이밍이 미묘한 시기에 또 새해 벽두부터 이런 의제를 꺼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다 우리 대통령의 말에 그다지 신뢰를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새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여야 모두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발언 영상들 보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인 진출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약간 이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당내 의견을 지금 모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우선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정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쯤 해볼 만한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치열하게 지금 그 내부적인 문제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선거구 획정 문제가 좀 따를 부분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을 할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본인의 지금 라이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주도하는 이슈를 하나 던져놨는데 보통 이제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검사 인사 발령이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그래서 2년 지날 때마다 검사들에게 1학년, 2학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지 한 2년 정도가 딱 돼서 이제 1학년을 졸업을 한 상황에서 정계 개편을 화두로 던지면서 좀 월반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든지 믿을 만한 과외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소선거구제는 대통령이 공약에도 있었어요. 원래 그 생각 자체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에서도 이제 개헌보다 어떻게 보면 선거구제 개혁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한 사람들이 정당을 꾸린다라고 정당을 이제 지휘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국 정당을 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계 개편을 급격히 하고 싶은데 성공을 좀 담보를 하기 위해서 보다 좀 안전한 장치로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해서 본인이 이끄는 전국 정당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거대 양당의 지위는 좀 담보를 잡고 싶어하는 좀 그런 심리가 좀 개인적으로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대 선거구제 자체는 저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표가 우리가 선거해보면은 단 한 표 차이로만 이겨도 진쪽 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중대 선거구제를 해서 차석으로 합격한 사람들의 어떤 뭐 대표자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죠. 다만 이제 만약에 뭐 만에 하나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정계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주도하는 어떤 정계 개편 방향으로 이 조도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년 4개월 뒤에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일단 본인에 대한 지지도나 어떤 적극적인 지지 성향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지 성향들이 여러 가지 뭐 자신만을 보고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편적인 뭐 보수를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적 색깔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총합이 돼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인데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이런 선거제도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생각까지 설마 뭐 계산을 지금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렇게 뜻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근데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이 개편 가능성만 보더라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체적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 저도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런데 그 선거 제도를 봤더니 결국에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역구에서 다 기초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의 그 표가, 그 라인이 다 나뉘어집니다. 그걸 다른 지역으로 침범할 수도 없고 수를 조정할 수도 없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엔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 가장 이해관계가 큰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겨우 1년 남겨두고 과연 자신들에게 어떻게 판세가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쨌든 분명한 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좀 놔야 되는데 과연 놓을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네. 어떤 점이 좀 난항이 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지방선거에서 이제 기초의원들에게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하려다가 도입이 이제 안 되고 시범적으로만 몇 군데만 진행이 됐었는데 그 논리가 똑같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었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도입 전면 도입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그러면은 의원 총수를 먼저 확정을 하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시범적으로만 도입이 됐는데 지금 그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그럼 비례대표 정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례대표제를 뭐 폐지를 하고 아니면 권역별 뭐 비례대표제를 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 논의가 정리가 안 돼 버리면 또 똑같이 그러면은 시범적으로만 일부 지역에만 뭐 한 절반 정도는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논의가 좀 똑같은 모양새로 반복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영길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상태로라면 그 비례대표 문제가 사실은 비례대표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개편되면.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대선거구제 채택하는 나라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도입을 같이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지가 돼야 됐는데 지금 김상환 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부분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보다 사실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더 우선적으로 본인들은 좀 도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속내가 좀 나오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하면서 현행 비례대표제를 직능 위주에서 권역별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은 과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서 논의가 될지 이 부분 좀 논의가 진행이 돼봐야 좀 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법정 기한이 4월 10일 네. 총선 내년 총선 1년 전까지. 1년 전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고요. 뭐 지난 지방선거처럼 좀 저번에는 대구와 광주에서 그런 선거구제를 뒀습니다. 그렇게 뭐 중대선거구제를 했었는데 아마도 시범적으로 지금 가장 그 의원들이 편파적으로 지금 당선되는 곳이 사실은 광주와 대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안으로는 광주나 대구 또는 이렇게 좀 뭐 경북이라든가 전남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만 좀 중대선거구제를 한번 개편을 해보고 또
상대방의 정치인들도 또 이 지역에서 당선되고 이 지역에서 당선돼 보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을 때에 얻게 될 장점, 단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자 독식, 단 한 표로만 이겨도 모든 것을 갖게 되는, 또는 단 한 표 차이로만 져도 모든 것을 잃고 또 그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좀 완화될 수 있고요. 또 1등이 아니더라도 2등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등과 2등이 꼭 각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1등이 주장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2등이 보완적인 어떤 정책, 또는 1등이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2번이 제안을 하게 되면 2번이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양갈래로 갈려져 있는 좀 극단적인 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무슨 지역 독점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인데, 지역 정당 논의가 지금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호남 지역에 만약에 도입이 됐다라고 했으면, 그럼 민주당 일당 독식에서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될 수가 있고 정의당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틈을 비집고 지역정당이 출범을 해가지고 그 공천에서 뭔가 탈락을 하거나 뭔가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역 구청장들이 지역정당에 몸을 담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총선에 뛰어들 수도 있겠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당초 예상했던 취재하고 다르게 뭔가 민주당에서 뭔가 분파가 돼가지고 사실상 민주당과 연합이 가능한 정당이 또 이번 순번에 국회의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정당 논의를 좀 유심히 좀 관찰을 해보면서 이 논의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그랬잖아요. 비례 밀리면서 결국은 위성 정당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정당 논란이 되는 것처럼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뭔가 위성 분당 논란이 오히려 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봅니다. 당은 틀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히 이재명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타이밍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헤어질 결심을 하고 당을 따로 지역정당화에 대해서 나와서 사회적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로 바뀌면 지역 호남 정치 지형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영길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한 선진국 가운데 비례대표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비례대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선거구별 인구 하한이 높아지면서 광주와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의석 비율은 수도권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남의 비례성 그리고 정치력 이런 부분에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남 내 일당 독점 구도가 흔들릴 여지도 생깁니다. 3인 이상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이나 진보정당에서도 호남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을 노릴 수 있습니다. 높아진 당선 가능성에 맞춰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에서 호남에 더 중량감 있는 후보를 내세운다면 민주당 독점 구도에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권자들의 정말 주권에 걸맞는 그런 제도로 저희가 변경하고 소선거구제, 지역주의, 이제는 막을 내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호남 내 제2당 자리를 민주당 계열 무소속 후보들이 차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호남에서의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남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띌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정준호 대표님, 일단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면 저희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불리하네요, 사실상. 그렇죠. 선거구 획정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구 하한 비율을 지금 높게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부분이 이제 광주 전남이 될 수밖에 없죠. 이미 대전보다 지금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국회의원 숫자가 2명이나 더 많다라는 전국적인 좀 비판이 있는데, 이 차제에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아예 해소가 되겠지만, 그 결과 광주 전남 의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필연성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들을 절대 만들고 싶지 않겠네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좀 불쾌한 논의죠.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에 가불로 돼 있는데 합쳐져서 2명을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분 다 현역 2명 다 공천을 받을 수 있겠지만 누가 가번이냐, 누가 나번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게 좀 불쾌한 점 논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더해서 의원 정수까지 하한되는 게 이제 필연성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서도 지금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주포난을 챙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 변호사님 이렇게 중대선거구제가 만약에 채택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호남의 정치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되세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선출해야 될 국회의원 수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서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표의 등가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촉발될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선거구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큰 지역들이 많습니다. 우리 광주만 해도 그렇거든요. 뭐 지방의원들 선거를 할 때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정당이 정권 창출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서만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저는 진부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 있는 인물이 전국적인 인물이 돼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을 또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런 판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호남 정치, 호남 색깔이 드러나는 것이고 설사 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가치들을 잘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저는 호남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비단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준다고 해서 호남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호남의 색깔이 옅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일단 일부 기초의원들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렀잖아요. 어땠나요? 아시다시피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이 약진했습니다. 수석인가 수석인가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광주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은 전혀 되지 않았고 다만 정의당이나 이렇게 소수 정당에서 2석, 1석에서 3석 정도를 제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2-3명 당선되신 분들이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고 그 정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작은 실험이었습니다만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변화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정치공학적으로만 꼭 생각할 것이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됨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정당에서 2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가를 받냐 나를 받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나를 받은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단순히 정당이 아닌 그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고민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 자체로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더 실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동안 광주, 전남 그리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의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후보만 되면 무조건 당선이야라는 그게 더 이상 성립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지역 정책, 지역 정당을 표방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정말 깃발만 꼽으면 당선이 됐던 분들이 사실은 재선까지만 하고 내부적으로 정당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재선까지만 하고 나는 경기도나 서울로 간다. 정말 여야가 첨예하게 각축을 다투는 데 가서 내가 정치 역량 쌓았던 것을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일방 지역, 그러니까 특정 지역만 대표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익도 대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제도를 좀 손봐서 좀 중대선거구제와 좀 종합해서 정말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호남 정신을 가진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 대표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석 정도 당선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는 얻지를 못하고 이제 정의당이나 이제 진보당 쪽에서 이제 의석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2순위 정당, 대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지역별로 좀 차별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되면은 TK, PK 지역에서 분명히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맞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바로 이 당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요를 뭔가
차고 들어오는 그런 뭔가 좀 정치 결사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장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현역 의원들이 이제 현역 의원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많아지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컷오프가 된다든지 하면은 예전에 뭐 신망연대가 나왔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현역 의원들, 컷오프된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그 새로운 그 연대를 만들어서 그 본선에 뛰어드는 컷오프 연대 같은 이런 모양새의 좀 돌발 가능성도 좀 예측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비례대표, 직능을 대표하는 기능을 했던 비례대표 손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례대표를 남겨놓고도 중대선거구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상 국회에 물리는 거 말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비례대표제가 분명히 이제 저번 말씀한 것처럼 위성정당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저번 총선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비례대표와 선거구제 개혁이 나오게 된다면은 비례대표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비례대표가 분명히 유지가 됐었던 그 순기능이 있었거든요. 직능별이라든지 뭐 전문가 지역주의 지금 소선구제에서 등판이 안 되고 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는 조직에 취약한 뭔가 전문가들을 좀 등판시키는 역할이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전문가 수요를 끌어들이는 그 기능 자체는 어떻게 유지를 시킬지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눈에 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비례대표 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만 늘리면은 모양새가 너무 이상할까요? 그럼 아마 현역 의원들이 결사 반대를 하겠죠. 분명히 그 비례대표 숫자를 좀 줄여가면서 본인들이 공천받을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뭔가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례대표 수를 고정을 하고 인구 하한을 높여가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내 인접 지역구에 있는 현역들과 내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겠다? 이게 통과될 확률은 높진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현역들이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인 거죠. 선거구 획정하면서 굉장히 이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구 인접 지역구가 이제 동구하고 뭐 광산인데 광산하고 북구가 이제 둘 다 크다 보니까 합쳐져서 뭐 하지는 않을 거고 북구하고 동구가 만약에 합쳐져서 뭐 중대선거구제를 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정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영석 의원이나 뭐 이병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결이 좀 많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지역의 어떤 세력화된 사람들이 거기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다 보면은 또 의외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우리 박 변호사께서는 이 지금 중대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우리 정치 지형에서는 비례대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지도가 없으면 사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아마도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비례대표에서 뭐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중증장애인들을 대표한다든가 아니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대표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농민을 대표한다든가 또 어민을 대표한다든가 여러 가지 직능 대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치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일 수도 없고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 비례대표로 포섭을 해서 적어도 전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국회에 투영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실질적인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나 특혜를 좀 줄이고요. 국회의원 수는 좀 늘려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여러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이 국회에 많을수록 국회에서 그 논의의 그 폭이나 양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꼭 그 숫자를 고정해야 되나 싶은 게 좀 이번 기회에 좀 중대선거구 하면서 좀 늘려서 많이 좀 뽑으면 안 돼요? 그리고 좀 말씀하셨던 대로 특혜 좀 줄이고 가져가는 돈 좀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은 분들이 그 부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그 선거구제를 통과시켜주는 주체가 이제 현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겠죠. 이 정도 이야기 나오면 이제 저희가 그런 속담 이야기 하죠.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정치권이 빠르게 논의돼야 할 것은 비단 이 선거구제 개편뿐만이 아닌데요.
오는 7일 종료되는 이태원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장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45일의 기간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이 된 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유족 측에서 불만을 좀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한 달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국정조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연장에서 그 달성하려는 좀 목표 주제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그 재난 대응 매뉴얼과 관련된 시스템을 한번 재점검을 하는 관련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을 연장을 하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렇게 기간만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목표가 좀 확실하게 먼저 설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사안에 비해서 이 국조 자체가 조금 이슈에서 좀 멀어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국조 기간 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연장돼야 된다고 보고요. 원래 45일로 예정했던 것을 다 못 채웠잖아요. 뭐 반 이상을 못 채운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7일 날 끝나는데 이제 오늘이 2일이니까 4일 남았나요, 실질적으로? 뭐 청문회 열리고 내일 지금 증인들 소환하고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시간 확보가 안 됐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측하다시피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조사에서 결국에는 윗선 거의 뭐 청와대든 그것이 뭐 행안부든 뭐 모르겠습니다. 국가재난안전타워든 뭐든 간에 조사해야 될 수 있는 주체는 결국에는 국조밖에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국조에 좀 더 시간을 좀 할애해서 뭐 기간 연장을 한정없이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원래 약속했던 45일 정도를 채울 수 있는 시간만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 중에 조금 주목할 만한 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 국정조사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저도 이제 TV 풀어보면서 본 내용들에서는 어떻게 그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또 소방안전청도 그렇고요. 경찰청도 그렇고요. 왜 다 각각 보고됐다는 루트라든가 시간이 왜 다 다를까요? 저는 그 부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이 됐고요. 이거 내부에서도 조율이 안 될 정도로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누군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사고가 난 이후에 희생자들과 관련된 유족들에 대한 연락처를 받았는지 못 받은지에 대해서도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놓고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과 관련 부처장들이 다 앉아있는데 다 각자 하는 말이 다르고 저는 넘겼어요. 저는 받은 바 없는데요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아마도 제가 본 국정조사에서 가장 웃지 못할 정말 가장 해프닝이었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면 기간 연장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세히 좀 살펴서 윗선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물론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아니면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선이 아니라 뭔가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 연장을 좀 해서 이런 부분들 좀 확실히 밝혔으면 좋겠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여전히 국정조사장에서도 막말이라든가 유족들에 대해 아픈 상처 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잘 밝혀서 단순히 이 사건이 이 사건으로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정준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후에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매뉴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문제였는지를 좀 밝혀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윗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특수본에서 윗선 책임에 대한 법리 적용이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특수본에서 법리를 지금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지레 포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고의범이 아닌 경우에 이제 과실이 누적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참사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다 그 공범으로 처벌하는 법리가 그때 법원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처럼 법원의 판단을 맡겨도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특수본에서는 그러면은 아니 법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사람들을 그럼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각각의 주체별로 했어야 되는데 마땅히 안 한 행동에 대해서 특정을 해서 그걸 발굴만 해놓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죄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거기 가서 이제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극적으로 법리를 운운하면서 윗선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생겨버리면은 사실상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컨트롤 타워의 그 책임 소재라는 부분은 전혀 수사가 앞으로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얘기 들으면서도 좀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컨트롤 타워라는 게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컨트롤 타워를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컨트롤 타워는 없었고 컨트롤 타워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컨트롤 타워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핑계거리가 이제까지 컨트롤 타워라는 게 세월호 이후에 이제 부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자라고 시작이 된 게 특수본하고 지금 국정조사인데 거기에 대한 접근은 없고 기존에 있었던 법리 안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지금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저 참 답답한데 이 방금도 이야기했던 이 컨트롤 타워의 이야기들은 왜 말은 해놓고 결국에 중요한 때는 그런 게 있었나요? 라는 식의 지금 대응을 하는지 좀 답답해요. 행안부 장관이 국정조사에서 답변했던 그 워딩을 보면 국가안전재난본부는 그럴 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라고 물으니까 국정조사위원이 그거는 일단 일선에서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그래 답답하니까 아니 일선에서 지휘관들이 서로 역할 분담이 안 되고 뭐 제대로 뭔가 대처를 못하니까 그럴 때 하라고 국가안전재난본부 만들어 거기서 컨트롤 타워 하라는 거고 거기서 행안부 장관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행안부 장관이 그럼 그럴 때 국가안전재난본부가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게 무슨 마치 말을 계속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소방관, 일선 그런 경찰들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그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휘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 기관들이 연계가 안 될 때는 국가재난본부에서 그거를 다 조율해주고 어찌 하라라고 역할 분담을 해줘서 이미 일어난 참사이긴 하지만 최대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라고 국가안전재난본부를 만들었잖아요. 사고를 아예 내지 말라고 만든 그 기구가 아닙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지금도 날 수 있죠. 그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하라고 이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도대체 세월호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뭐 신문에도 이번에 뭐 나왔습니다만은 뭐 국가 재난 안전 관련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한라인 같이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뭐 연락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공무원의 40% 50%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 사고가 났을 때 야간 당직을 하거나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확률상으로 반은 되고 반은 안 되네요. 이미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만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 같으면 이장님이 그런 거 잘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죠. 이장님이 차라리 이장님한테 맡겼으면 더 잘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장님한테 맡겼으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국정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시청자들이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KBC 대담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의 유리한 고지에 있긴 하지만 윤심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대 선거구제가 연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 나눴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세 반대하고 있다며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당선이 됐으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협조해 가겠다는 생각 전혀 없이는 무엇도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남 정치의 미래를 전망한 KBC 신년기획 기사에도 많은 관심이 모였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호남 정치인들이 연이어 낙마하고 지방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 등 호남 정치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에서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의문인 가운데 공천에 매달려서 눈치만 본다면 호남의 정치 쇠락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새해에는 지역 정치권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보면 박지원 이제 민주당 고문이죠. 네. 왜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혹시 그 상대 진영을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일 아닐까요? 알려진 바로는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는 이제 김기현 의원 밀고 있다라고 이제 들려지는 소문은 그런데요. 사실상 뭐 권성동 의원도 못지않게 친윤인 거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같이 정치하셨던 기간이 좀 겹쳐서 뭐 권성동 의원한테 좀 더 기대를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친윤들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도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아마 정리를 한다 그러면 뭐 김기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둘 다 어쨌든 대통령의 가치와는 잘 부합하는 사람이 아닐까 현 대통령과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 어떤 속내를 가지고 말씀하신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준호 대표 보시기에는 박지원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악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속내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의힘은 후유증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둔 발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권성동 장제원 갈등이 굉장히 지금 좀 표면화된 적도 있고 또 안 알려진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기현 의원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뭔가 김장연대를 통해서 대리전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당사자가 직접 참전을 하는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권성동 의원에게 말리고 차라리 할 거면 너도 대리전을 해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좀 여론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과열이 되면 될수록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출마 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본인 입장에 좀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새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단 좀 딱딱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그리고 기득권 타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셨는데 총론에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가짜 신년사였다고 보는데요. 가짜 신년사. 여러 가지 국가 비전에 대해서는 추상적이었고 이 위기 극복 에 관련된 해법은 모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자유, 인권, 연대의 가치들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국가 비전에 배치할 것인지 이에 대한 해법 등은 전혀 없어서 정말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 같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참석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는 안 간 거 혹은 못 간 거를 두고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무슨 메일로 뭐 행안부에서 오시라 뭐 이렇게 보냈다 그러던데. 네, 저도 어제 들었었는데요. 네. 최고위원도 어제 들을 정도면 뭐 사실상 제대로 된 초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찌되었건 이 원내 제1당에 네. 지도부를 초청하고자 하셨으면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정무비서관이 오시던지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하실 수 있는데 22일 날 2시경에 행안부 통해서 공문으로 뭐 이메일로 왔다고 해요. 네. 이메일로 와서 6시까지 알려달라. 당일? 네. 그래서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도 사실 당일 약속을 잡거나 당일날 통보해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네. 2시에 이메일 보내놓고 6시에 답변을 요구한다? 사실 이메일을 그렇게 저희가 매 시간마다 체크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초대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이게 지금 오란 얘기인지 안 오란 얘기인지 사실 좀 너무 무례한 요청이었죠.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을 방문하시는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비판을 세게 하던데 저 문재인 대통령이 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훈장질을 했다 뭐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 운운하는 걸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세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현하셨는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정 어린 정말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 네.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부분, 또 정전협정 지금 70주년이 네. 됐는데 올해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네. 서울 영공이 뚫린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25 이후 최초인 것 같은데요. 또 그 이후 이 네. 여러 가지 이 민주주의의 위기와 후퇴에 대한 우려 부분을 좀 언급하셨고요. 국민의힘에서 과연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중에 이런 조언을 들을 만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께 조언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국민의힘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대통령이 없는 정당이라면 네. 저희는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네.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정당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시샘 질투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에서 존경한 대통령 사진을 걸어뒀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최고위원회 같은 거 보면 저 국힘 대표실에도 걸려 있기는 다 걸려 있나요? 모르겠네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 네.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창당일은 언제인가요? 그러면 네. 보통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가 한나라당이 먼저인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새누리당인지 혹은 뭐 이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을 최초로 할지 아니면 뭐 또한 있으면 사진을 걸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정당의 역사도 모르는 정당이죠. 네. 이재명 대표 향해서는 뭐 철옹성 뒤에 숨어서 사법적인 칼날을 피해보려는 절박함이 뭐 안쓰럽다, 모렴치, 치졸함 이런 단어도 나왔고 뭐 나라 좀먹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이 좀먹는다는 표현은 사실 그 벌레에 쓰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아무래도 실체가 없다 보니 표현이 과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240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뭐 측근을 비롯한 여러 압수수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 당사도 87년 체제 이후 최초로 지금 중앙 당사 압수수색도 저희가 겪었고요. 네. 국회 본청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겪었습니다. 역대 이런 무도한 잔인한 정권이 없었는데 어찌되면 저희는 다 수사에 임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이 김건희 여사는 과연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네. 8년 징역에 벌금 150억을 지금 구형받고요.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공정한 건가요? 숨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냐 김건희 여사냐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재명 대표는 숨은 적은 없고요. 네. 계속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 당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는 계속 당 안팎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당에서 정해진 의견 같은 게 있나요? 하는 건가요? 저희는 여러 차례 김건희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는 한이라는 어떤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부디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길 바랍니다. 8개 부 60여 명의 검사들이 매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수사.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정하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죠? 전혀 공정하지 않죠. 그럼 특검을 하는 건가요? 주가조작 범죄는 있는데 범죄 수익은 없다? 이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본인들도 지금 앞과 뒤가 다른 겉과 속이 다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계속 검찰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는 수사를 한다면 김건희 특검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부산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서 비전도 내용도 진심사도 없는 가짜 신년사일 뿐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셨는데 뭐 어떤 취지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인권연대라는 말씀을 하시면 과연 지금 수출 전략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유인권연대를 얘기하셨거든요. 좀 무슨 뜬구름 잡기인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린가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 6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08년 이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고요. 6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 이렇게까지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야가 막론하고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 경제 위기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특정 언론사 하나만 찍어서 지금 인터뷰하신 역대 이런 불통의 정권이 있었나요?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시고 이 조선일보와만 인터뷰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역사상 이런 정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신년사 내용도 없고 신년사 형식도 무례하고 빈 깡통의 가짜 신년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소통 방식의 차이지 소통 자체를 안 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항변을 하던데요. 뭐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든 특정 언론사와 뭐 인터뷰를 하든 그거는 형식의 문제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일보와는 소통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매체도 수십 개, 수백 개 되시고요. 그러면 굳이 이 보수 대표 채널, 이 매체와만 뭐 인터뷰 형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는 그걸 소통의 형식을 다르다고 표현해야 될지 저는 소통의 형식이 틀렸다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건 아무리 옹호하시려고 해도 옹호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대통령께서 이 빈 깡통의 신년사를 발표하시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면서 뭐 대통령 처음 해보신 분이 온 국민의 삶을 잡을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방금 전에 뭐 국민의힘에서 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비판한 게 수위가 표현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취지에서 현직 대통령인데 선무당이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니 저는 일방적인 이 그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일방적인 비판을 한 건 아니고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께서 대통령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취지를 빗대어서 표현한 거고요. 대통령께서 정말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대화의 채널이나 여러 가지 극복에 대한 의지, 노력 등도 함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과 간곡한 요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필요성 설명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와서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났다.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회의 주재하면서 어디서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 난다. 이렇게 약간 비꼬아서 말씀을 하셨더니 한 장관이 이게 웃기냐 하나도 웃기지 않다 괴이하다 이렇게 정색을 하고 반박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네.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 동의안을 설명하면서 보통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 담백하게 취지만 설명합니다. 어떤 혐의에 의해서 수사가 필요하니 체포를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구체적 사실관계 혹은 구체적 의혹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연설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이야기하셔야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실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너무 좀 추접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부스럭 소리가 났다. 이 밥 먹는 과정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다 돈봉투 소리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대표께서도 이제 최고위 과정에서 부스럭 소리 나는데 그거 돈봉투 아니냐? 라고 하신 거고, 일국의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스럭 소리 나면 돈봉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옹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대 이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내용들을 봤는데요. 정말 가장 좀 체포동의안 설명이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 장관은 뭐 농내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된 거에 대해서 공당이 뇌물범죄를 비호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거냐 이렇게 또 냉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저는 어느 나라 법무부 장관이신지 오히려 되묻고 싶은데요. 범죄 수사를 하다 보니 범죄자만 눈에 보이고 괴이한 생각만 하다 보니 괴이한 생각만 하게 되시는 게 아닌가. 최소한 농내 의원이 예를 들면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어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이미 노영래 의원실, 자택, 또 심지어 국회 소통관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미. 과연 어떤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건지 오히려 모욕주기식 표적수사, 국민께 오히려 또 이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장선에서 1월 임시국회 개회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다. 여러 가지 일몰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또 정보조직법도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일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임시국회 열어서 일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 더 이상의 피해자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 최소한의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본인들 지금 3월 초에 전당대회 하는 거 그거 집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심 충성 경쟁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방탄이 아니라 윤심 경쟁하느라 1월 국회 열지 말자 이렇게. 저희는 2월 초까지는 지금 국회에서 아니 최소한 윤석열 정권이 지금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조직법 논의를 하셔야죠. 근데 정보조직법 논의하지 않고 전당대회만 집중하겠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성립을 안 하잖아요. 저희는 정보조직법 논의하겠다. 예를 들면 뭐 여가부에 대한 입장 혹은 또 뭐 법무부의 인사 검증 기능에 대한 강화라든지 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부분 정보조직법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전당대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4월에 지금 있을 채권 만기 도래를 비롯한 경제 위기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경제 위기를 지금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역사상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뭐 국민의힘 관련한 질문이긴 한데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동대문 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허은하 국힘 비례의원이 그쪽에 지역 위원장 계속 공모 신청을 했는데 김경진 전 의원이 이번에 됐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게요. 저도 김경진 의원께서 광주를 버리고 오실 줄 몰랐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출된 지도부가 조직위원장으로 내정했던 허은하 의원을 배제하고 비선출된 비대위가 지금 전당대회 2달이 앞두고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근거가 두 가지였습니다. 인지도 때문에 그렇다. 또 고려대 출신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고려대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였죠. 고려대 출신이라는 건 고려대 성북구에 있거든요. 동대문구 주민에 대한 무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인지도라고 하는데 인지도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허은하 의원과 김경진 의원님 경선 붙이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이 단수로 내정하실 필요가 있는지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 총선에 어느 분이 올라오시는 게 더 좋으신가요? 그건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뭐 윤심 충성 경쟁, 공천 경쟁만 하시다 보면 언젠가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심판하시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1월 3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